살만한 세상 월요일에는 명강이 명강사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문 엽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큐레이터 안현정 미술평론가 모시고 한류 전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현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미술평론가 또는 큐레이터 처음 모시는 거거든요. 네. 큐레이터 어떤 일 하는 건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원래 큐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문지기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유물이나 혹은 그 밖의 예술 작품들을 안내하거나 연구하는 직업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이 미술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역할도 세분화되고 미술관에서 근무하느냐, 박물관에서 근무하느냐, 혹은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할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저같이 이제 박물관에서 한 20년째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죽은 유물, 네. 다시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 시간의 빗장을 열어서 과거에 있는 유물들을 현재에 다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이네요, 표현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안현정 미술평론가와 다양한 한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네. 다양한 궁금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이나 TBS 앱 또는 유튜브 TBS FM으로 보내주시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안 선생님 오늘 어떤 주제? 예, 제가 아까도 큐레이터,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미술관이나 독립 큐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박물관에 있다 보면 과거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시간까지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미감이나 한국의 어떤 것이 과거로부터 미래로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요즘 뭐 벌써 한 20년 됐죠. 한류 얘기하게 된 지. 네. 근데 직업적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전시를 기획할 때도 옛날 작품만 놓는 것이 아니라 옛날 작품을 지금의 젊은 청년 작가들이나 오늘날의 작가들과 어떻게 매칭해서 보여줄 것인가. 네. 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미술 혹은 영화 혹은 음악의 현상들이 어떻게 미래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한국미의 레이어라고 하는 전시도 제가 한류에 기여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자기를 현대미술하고 연결을 해서 예.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네 분의 작가들, 뭔가 김근태랄지, 그밖에 다양한 작가들을 도자기랑 연결을 해서,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매칭한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포스터.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는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김택상, 김근태 하는 작가들. 저 작가들을 도자기랑 연결을 한 전시가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홍콩 한국문화원에서 2달간 열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해외로 내보낼 것인가가 저의 큰 관심사인데요.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디지털과 IT 강국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바로 이러한 K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어떤 그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실제 실물 미술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외국인들이요.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배우지 않았던 한글을 배우고 실제 이곳에 머물러서 털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이제 그 문화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류는 K-팝으로만 정체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10대 중심의 K-팝 위주로의 이야기만이 진실인가?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가 한류를 이야기해야 하고 한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점인가?
혹은 이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스포츠, 음악, 미술로까지 확대해서 한번 이 시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 벌써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샤이닝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제작진님, 새로운 한 주도 평안하세요. 봄이 곁에 와 있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7176님, 출석이요. 미술평론가 나오신다니 기대돼요. 요즘 이집트 책 읽다가 이집트 미술 재밌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는 듯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죠. 알면 눈이 움직입니다. 네.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눈맛이라고 표현합니다. 눈맛, 네. 입맛, 눈맛. 네, 입맛에는 저희가 오. 엄청 많이 돈을 쓰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입맛 알잖아요. 예. 눈으로 뭘 볼지를 대해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외부에 끌려다니지. 아, 좋은 표현입니다. 네, 진짜 내 눈맛을 찾기 위해서는 많이 봐야 하고 네. 향유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오감 중에 60%를 차지하는 게 시각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자, 한태현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씩 봄 내음을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잘 들으러 왔습니다. 궁금해요. 요즘엔 박물관에서 인공지능도 활용된다는데 어떻게 활용되나요? 전망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건 천천히 우리 네.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한류 얘기를 하다 보면 속된 말로 국뽕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 국수주의나 너무 지나치게 민족주의로 빠져버리면 우리 것만 독창적이고 우리 것만 최고다라고 예. 이야기하면 좀 외국 사람들한테 니네가 최고라고? 쟤는 뭐야? 한국 옆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 네. 그럼 이거를 비교 대조했을 때 우리 것의 독창성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이 밝혀내야 될 한국 그 한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전 그거를 한국미라고 봅니다. 한국미. 네, 한국미. 근데 그게 레이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레이라는 게 이제 겹겹이. 네, 겹겹이 쌓여져 예. 있는. 사실 우리 박물관에서 일하다 보면 제가 레이어를 많이 느끼는 게 뭐 한복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뭐 절 같은 데 올라가려고 해도 중요한 정각들이 이렇게 가람 배치라 그래 갖고 산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제일 위에 중요한 정각들이 있고요. 뭐 특히나 고려 불화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바로 앞에서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살 피부색을 뒤에서 칠해요. 배채법을 씁니다. 네. 뒤에서 칠하고 앞에서 눈, 코, 입을 칠하는 뭐 레이어를 쌓는 기법이라던가 도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한류가 연결될 수 있는 거는 그칠 듯 이어지고 그칠 듯 이어지는 그 유행만이 아닌 깊이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깊이감이 한류에 대한 어떤 또 케이팝에 대한 게 생활로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까지 넓어지고 있어요. 예. 뭐 이따가 제가 음악이나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통성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 것과 즉 현대적인 세련됨과 연결하는가. 네. 전 그걸 한국미 레이어로 보는 거죠. 네. 거기 엄청난 아름다움과 네. 깊이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아시아권에 의존했었던 과거의 유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한국 컨텐츠의 위상을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이어나가는 것. 그러니까 확장과 어떻게 보면 깊이로 같이 나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생각됩니다. 한국 예술, 현재의 한국 예술에 그 과거의 것들이 다 녹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진수로 그거를 올려져 있는 거죠. 그걸 제대로 소화한 분들이 진짜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고 계실 거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가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국악 같은 것들이 이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과 버무려지면서 네. 실제 무슨 뭐 BTS 같은 경우에도 대치타라고 하는 왕이 나아갈 때 하는 그 곡 좋습니다. 예, 그런 음악들을 선보인다라든가 나 슈가한테 깜짝 놀랐어요. BTS 슈가가 작곡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전주에 간 비빔밥.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대음악 하는 분들이 바하, 베토벤 모르고 뭐 작곡하겠어요? 맞습니다. 다 알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전통 일종의, 거를 다 네. 알고 소화한 다음에 한국적인 게 나오겠죠. 네. 근데 2023년 작년인가요?
그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류 전시가 있었다고요? 네. 제가 작년 7월에 한국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를 하려고 기획자로 7월 달에 이제 뭐 그 영국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시를 하는 것보다 사실 전 더 관심이 있었던 게 V&A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관이라고 하면 대형 박물관에 다랑아리 보러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대형 박물관보다 오히려 요즘에는 이 V&A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의 한국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곳에서 작년 9개월 동안 한류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 한류가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고요. 한글로 한류라는 것이 적혀져 있었고요. K-팝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전시, 영화 기생충 반지하 세트장이 실제 전시장으로 펼쳐져 있었고요. 한국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보여주는 파트에서는 유리의 얼굴을 들이대는 젊은 엄마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온 경우를 많이 봤고요. 영화 서편제나 서태지 뮤직비디오 영상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것까지. 네. 그러니까 실제 또 재밌는 게 한국의 화장품을 소개하는 K-뷰티와 연결된 코너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서양에서 대단하죠. 네. 인기가. 20, 30대 젊은 층들 뿐만이 아니라 대단위의 사람들이 이제는 한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컨텐츠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굉장히 달라지고 있구나. 실제 그리고 이 전시 첫날에는요. 전시 그 표가 거의 한두 시간 만에 매진이 되는 현상까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영국이나 유럽에서 한류 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오리엔탈리즘하고 약간 그 섞여서 뭐 좀 네.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시각.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나 드라마, 특히 영화에 담긴 스토리텔링 같은 걸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한국 사회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이 한류 전시회에서 제가 기대했던 건 세련된 한국의 도시문화 그리고 다이나믹한 한국의 활력들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이면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미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페어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프리즈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어떤 선진적인 문화의식을 좀 이 전시가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것이 바로 이 기생충의 반지하 세트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비닉빈 부익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시선에서의 잘 사는 사람과 굉장히 이걸 따라오지 못하는 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대비시켜가면서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말이죠. 무조건 이제 가난한 자의 시각에서 그걸 뭐 옳다 바람직하다 이 사람들이 좀 약자니까 보호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이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또 그리고 또 자본화된 굉장히 어떤 레이어가 것들. 많아요. 네네. 그 깊이가 있어요. 그 영화가. 네, 그 레이어의 깊이인데 특히 뭐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자본 때문에 이민을 간 또 이민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 실제 전에 우리 그 뭐였나요? 뭐 박쥐라든가 뭐 옛날의 영화들부터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각의 어떤 대표적인 뭐 경제 성장의 어떤 그런 문화가 쫓아가지 못하는 경제 성장의 어떤 지점들을 오히려 그 스토리를 서구 사회에서 주목했다는 점이 전 조금 이 스토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 한류의 중심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레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한류를 그 여러 가지 측면 또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도 보시고 디테일도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지속 가능한 가치로서의 한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아까 제가 이 오리엔탈리즘으로 본 거는 사실 경제성이 중시됐었던 우리나라가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있을 만큼 한국전쟁 이후에 진짜 농업으로부터 경공업, 중공업, 지식산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거의 한 반세기를 이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 사회가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왔었던 문화 성장을 우리는 경제 성장 이후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한 20년 동안에
확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 속에서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역사에 비해서 빠른 발전 속도로 이루어낸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때 간과된 문화적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1995년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어떤 해인지 아세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세운 거? 맞습니다. 올해가 네. 30주년. 그러니까 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열리는 바로 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 정책이 벌어진 해예요. 네. 그 해에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부산 비엔날레 우리가 부산 국제 영화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관이 신설이 됐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한류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드라마로부터 원래 우리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예. 옛날에 왜 K-팝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K-팝으로부터의 열풍.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지속됐던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한류 열풍 즉 K-팝 피버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류라는 것이 보면은 그거잖아요. 웨이브잖아요. 웨이브. 결과가 아닙니다. 네. 전통이라는 말도 전하여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웨이브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 과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결과적으로 이게 좋다. 혹은 이게 비싸다. 이게 유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뜨거운 열풍이 아니라 잔잔하고 단단하게 스며들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라이프 스타일 말씀드렸지만 네. 음식, 패션, 미용, 소비자까지 연결된 것은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치맥 먹고 한강 가서 즐기고 이런 것인데 이러한 것이 기업 마케팅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수익 증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익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수익 증가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이런 유명한 K-팝이나 K-드라마로만 그칠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긍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게 이 한류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 아닌가.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 드라마. 우리 사실은 한류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스포츠로도 이야기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월드컵 하면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붉은 악마. 그렇죠. 기성용이라든가 그 밖에 손흥민 같은 경우가 있는 것들도 우리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박세리로부터 이어졌었던 지금의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영화와 드라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아카데미 시상식 오늘 있죠. 네, 오늘이에요. 그럼 거기에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노미네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오리엔탈리즘의 지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과 어떤 굉장히 잔잔히 스며드는 인류애적인 이야기가 어떤 굉장히 단단한 현대적인 컨텐츠와 함께 펼쳐지는데 마치 우리의 영화가 이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오는 제가 그런 느낌을 사실 요번 이 노미네이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실제 한국계 캐나다인 이 셀린 송 감독이 이 두 개 부문에서 이 작품상하고 각본상 노미네이트 된 부분에서 실제 제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게 이 K-팝하고 K-드라마 등이 문화 장벽을 낮춘 덕분에 내가 이러한 것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유태우 씨하고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가 출연을 했는데 네. 이게 가능한 것도 기생충과 미나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앞서 했거든요. 네. 이것도 일종의 레이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상업적 가치에 있어서 올드보이와 괴물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우리가 다 그랬거든요. 강남 스타일 나오면 끝날 거다. 그렇죠. 올드보이 나오면 끝날 거다.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냥 화려하게 만개하고 있죠. 네. 갈수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더 각광을 받고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살만한 세상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큐레이터 안현정 미술평론가 모시고 K-팝, K-음악에서 K-미술까지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 선생님, 네. 그 겨울연가, 대장금 이런 게 이제 한류의 초기의 시작이죠. 시작 아닙니까? 네, 우리 왜 그 옛날 프렌즈 같은 미국 드라마 붐에 대항하는 이 한국 드라마의 열풍이 시작된 게 2000년대 초반인데요. 2002년이었어요, 겨울연가가. 그리고 2003년에 대장금. 근데 이제 대장금 2편이 20년 만에 제작된다는 얘기들이 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영애 씨로. 네, 맞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의 새로운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4세대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또 이제 2편이 이제 예비되어 나오죠? 있죠. 네, 곧 나옵니다. 한류 드라마 팬들한테 물어봤대요. 장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스토리와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미감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강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한류의 영향들이 결국은 이어진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 네. 클래식 음악도 지금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K-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일본의 아이돌식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끌고 와서 더 붐업을 시킨 예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죠. 하지만 K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개입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조성진, 특히나 임윤찬 뭐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그랬죠. 정트리오. 네. 그 어머니가 대단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의 정명훈, 힘. 정경화, 정명희. 네. 아, 근데 요즘 최근에는요. 임윤찬 같은 경우에도 외국 유학파가 아니에요. 그거 국내파죠. 네. 한국 어린 토속 연주자들이 요즘에는 퀸 엘리자베스 같은 세계 음악 콩쿠르를 휩쓸거나 특히 이제 임윤찬은 반 클라이방 콩쿠르 역대 최연소였죠. 네, 18세로 우승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같이 주목받는 게 그의 교육 방법이에요. 네. 임윤찬의 선생님이 같이 뉴 잉글랜드 음악원으로 같이 제자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게 된. 그 손민수 교수가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방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에까지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우리나라의 속속들이 깊이 있게 있는 레이어. 네. 바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미술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이 K-팝에 대한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작년 네. 세계 5대 미술관이 움직일 만큼 활발했습니다. 네. 작년 가을에 이 한국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던 미국 미술관들, 뉴욕의 대표적인 미술관 하면은 바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죠. 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한국의 실험 미술 전시가 개최가 돼서요. 네. 실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성능경이라든가 이건용 같은 80대 중반 이후의 작가들이 실제 거기 가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 미국 미술관에 간판이 됐던 다양한 전시들이 뭐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이라던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곳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전시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전시가 열렸고 열리고 있습니다. 구겐하임이 그 제일 먼저 네,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문을 열었어요. 물론 뭐 라크마라고 하는 그 LA에 있는, 원래 LA는 또 한국 교민들도 많고 라크마는 한국관이 커요. 큰 한국관에서 한국미술 전시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고무적이지가 않는데 한국미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곳에서 한국미술에 그것도 동시대 현대미술가들을 주목한다? 그거는 우리나라 미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죠. 네. 자, 해외에서 우리나라 작품이 보여지고 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전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입니다. 네. 전시가 올해 2월 11일 날 끝났어요. 작년 이제 10월부터 열려가지고 제목이 1989년 이후의 한국 미술이에요. 89년 이후. 그러니까 89년이면은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국제화된 시기에 그러네요. 우리나라 동시대 미술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열렸던 대표적인 작가 28위는 실제 외국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토속적으로 전시를 열었던 작가들까지도 조망되어 가거든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필라델피아 미술관 하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미술관인데 네. 왜 거기에서 한국 동시대 미술에 주목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기 큐레이터가 한국분 아닌가요? 네, 그것도 놀랍죠. 사실은. 네. 네. 바로 이 전시를 기획한 우현수 필라델피아 미술관 부관장은 미국에서 사실은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96년에 유학을 가서 2006년도에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부임을 했는데 네. 자, 전시를 근무한 지 거의 18년 만에 바로 본인이 살고 났던 바로 이 한국의 전시를 기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임원급인 부관장으로 승진을 해서 아시아 미술뿐 아니라 전체 소장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 부관장은 싸이 강남 스타일 직후인 2014년부터 BTS가 미국을 흔들고 있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한국 미술을 좀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어필을 했대요. 네. 근데 초창기에는 한국이 그만큼 미국 전역에 관심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BTS가 이제 뭐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미국 전역을 휩쓸고 나니까 이제 한번 해봐라. 예.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미국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전시가 열리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지난 30여 년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레이어로 쌓였다는 반증일 수 있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트로폴리탄. 뉴욕에. 네. 메트로폴리탄 한국관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한국관에서 지금까지 열렸던 전시는요. 약 20여 년간 어떤 전시만 열리냐면 대부분 고미술이에요. 고미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삼성이 이제 뭐 돈을 후원을 하고 우리나라의 뭐 다랑아리랄지 우리나라의 서예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고사화 그 밖에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면 뭐 전에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뭐 불상 같은 것들이 조금 뭐 갔다가 오거나 그러니까 교류전 국립중앙박물관하고의 교류전이라든가 고미술 옛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뭐 아시아 문화다 하면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전시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 10월까지 열리고 있는 전시 제목이 리니지예요. 리니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미의 레이어죠. 계보라는 뜻입니다. 네. 자, 한국의 고루한 이미지가 현대의 세련된 미술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장이 이제 세계 관객이 한국 예술의 가치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약 650여 점의 그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한국 미술의 소장품을 근대 미술이나 현대 미술로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 메트로폴리탄이 한국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지금 전시 열리고 있는 작가들이 이불이라던가 현대적인 작가들까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있었던 작가들이 이제 메트로폴리탄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와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리니지 전시가 전부 3번에 걸쳐서 전체 소장품을 바꾸고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신 분이 지금 가시면 다른 전시를 만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보스턴 미술관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네. 한류 특별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 4대 뮤지엄 중에 하나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이 한류 특별전이 얼마 전에 열렸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미술 전시 공간까지 뚫은 K문화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7월 28일까지. 지금도 열리고 있고 여름까지 열립니다. 한류 더 코리안 웨이브라는 전시입니다. 아. 예. 최근 미국에서 실험미술 등 한국 순수미술에 대한 열풍이 제가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진짜 한국 전쟁 그 이전에 무슨 도자기, 고미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순수 미술까지. 네. 바로 이러한 것이 개최되는 것이 놀라운 것인데요. 바로 작년 한류가 열렸던 영국 전시를 그대로 갖고 오는데 그걸 진일보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스턴 미술관이 사실 이렇게 이 미국 주요 미술관에서 열렸던 것에 주목을 해갖고 발빠르게 또 끌고 온 것인데요. 보스턴 미술관은 1870년대 열렸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과 함께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보스턴 미술관이 2022년부터 3년까지 작년까지 열렸던 V&A에서 기획한 한류 전시회의 전시품을 그대로 갖고 오고 영국 V&A. 네, 거기다가 네, 자체 소장품인 다랑화리와 불교 경전함까지 즉 고려 미술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고려와 조선까지 레이어를 확장한 전시를 여는 거죠. 옛날에도 가끔 있었지만 말이죠. 네네. 그 한국 그 미술 전시 같은 거 보면서 저는 해외에서 열릴 때 약간 박제된 죽은 미술 네. 전시에 그쳤다. 네.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거든요. 네네. 요즘 완전히 다르네요. 거기다 시간성을 제가 그랬잖아요. 현대까지 이어진. 예, 큐레이터의 역할이 그랬죠. 네. 열린 빗장을 열고 시간을 연장해서 지금에 있는 현대 작가들까지도 연결한다. 제가 20년 동안 했던 전시 방식이에요. 네. 작품들을 늘어놓으면 신작 커미션을 젊은 작가로 놨는데 제가 했던 그 방식을 이제 미국 미술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실제 아까도 제가 전시 열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박물관 전시가 수출이 돼갖고 이제 홍콩 한국문화에서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스턴 미술관이 전시와 별개로 5월 초까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특별 강좌까지 개최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문화 강국이 됐다는 바로 역사적인 흐름을 소개하는 바로 잿더미에서 문화 강국으로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네. 이 강연을 여는데 K-팝, 한국 영화, 한국 패션, 한국 순수 미술 등 6개의 유료 강좌를 개최하는데 바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리고 또 보스턴 미술관이 보스턴을 근거로 활동하는 한국 아쟁 연주자 김유나하고 미국의 블루스 기타 연주자 로만 바튼 셔먼이 같이 콜라보하는 바로 이러한 특별 공연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네. 문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842님. 미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련 주식을 담아보기도 했고요. 평소 경매장에 가서 낙찰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다운된 느낌을 받습니다. 현장에 계시니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나아지나요? 해주셨는데.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그 플렉스라는 말 아세요? 네. FLEX. 기존에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이렇게 사고 거래하는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아까 경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놓고 보여주는 문화거든요. 예. 지금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돼서 그렇지 젊은 20대들이 이제는 이 미술 시장의 주요 고객입니다. 아, 그래요? 네. 20대와 30대. 이제는 뭐냐면요. 딸 생일 선물로 미술 사주고요. 네. 와이프 생일 선물로 그림 사줘요. 세금 관련해서 그걸 생각해서 그런가? 아우. 미술 작품이요. 10만 원부터 우리나라 최고가로 했던 우리 기반기 150억대까지 10만 원짜리 작품부터 150억까지 작품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게 저변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돈을 쓸 수 있는 파이가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 네. 지금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오니까 자본 있으시면 좋은 작품들 조금 모을 그렇죠. 때라고 생각이 예. 돼요. 1977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일부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들의 전시가 돼서 미술계 창피한 역사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요? 네. 해주셨어요. 사실 가짜 진짜 논란이 있으려면 가짜가 만들어질 만큼의 시장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모 작가만큼 수억을 대야지 가짜가 만들어지지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가짜가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갤러리라고 하는 건 아주 하이엔드. 네. 우리는 그러니까 좀 투자해서 향유로까지 확장돼야 되니까 예. 그 부분들은 좀 지우시고 예. 갤러리 전시는 그래도 무료니까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 열고 들어가서 과감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괜히 미술관 가면 쭈뼛쭈뼛 들어가기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막 들어가셔서 구경하시고 네. 그러면 되죠. 자, 구루구루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봄이 되면
가보면 좋을 것 같은 미술관이나 전시관 등 소개해 주세요. 성균관대 박물관도 준비하는 기획 전시가 있나요?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사실 작년부터 했었던 한국미의 레이어 전시가 아트바젤 기간에 홍콩으로 갑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VIP 오픈을 하고 2달 동안 홍콩에서 하니까 혹시 홍콩 한국문화원 가시는 분들, 네. 홍콩 가시는 분들 한국문화원에 가셔서 한국미의 레이어 전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박물관도 올해가 60주년이어서 네. 잔치라는 전시를 가을에 열려고 합니다. 60년 잔치잖아요. 그러네요. 네, 잔치 전시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많이 권장드리는 거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특히나 덕수궁 같은 데는 옛날의 정치와 현대의 정치를 같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을 그러니까 무조건 뭐 비싸다, 좋다, 뭐 이런 비싼 전시만 가실 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실 무료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광개토대왕릉비에 또 아까 왜 VR 컨텐츠 같은 것들이 다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가셔서 우리 문화재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덕수궁에서는 장욱진 전시가 네. 28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우와. 국립현대미술관이 열린 최초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배원정이라는 선생님이 기획한 전시인데 요 다음 전시도 또 계속해서 열리고 있으니까 장욱진 화백 역시 인기가 여전하네요. 네, 전시는 끝났지만 네. 이제 덕수궁이나 이런 좀 오래된 공간에서 열리는 기획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안현정 평론가와 함께 미술에 대해서 한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4월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슈가 많이 있다고요? 네, 많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그 한국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30주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시가 이제 베니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유럽 여행 가실 분들은 그래서 베니스 꼭 찍고 가시는 거 권장드리는데요. 네. 4월부터 9월까지가 열리고요. 또 광주 비엔날레가 올해 또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광주 비엔날레가 사실은 작년에도 있는데 왜 올해도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원래는 올해 열렸어야 되는 게 재작년이 왜 코로나여갖고 코로나 몰렸던 때문에. 게 작년에 열렸고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베니스 비엔날레하고 연동해갖고 그런 한국의 어떤 30년의 글로벌화 네. 30년 기간의 한 세대를 조망하는 다양한 전시들이 이제 개최되려고 하니까요.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미술 시장, 그건 이제 경제적인 요건, 예. 미술관, 그건 이제 미술 사적 맥락,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엔날레, 그건 일종의 패션쇼처럼 전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3가지를 보시면 미술의 전반적인 아트 월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엔날레가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와 더불어서 베니스 비엔날레 30주년이 열리고 있는 해인데 사실 재작년 2022년부터 우리나라의 세계 대표적인 아트 페어인 프리즈 아트 페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미술 장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계의 중요한 인사들이 그 기간에 우리나라에 다 온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위기감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작가들 밥벌이 다 뺏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은 고무적입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외국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지점 갤러리들을 열어요. 근데 전시를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전시를 엽니다. 좋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이나 우리나라 작가들이 외국에 소개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게 한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자연명가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는 미술관 가서 관람하는 걸 즐겨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익한 코너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안 선생님 네. 나오셔서 아주 반갑게 듣고 계신가 봅니다. 네. 1233님. 안현정 평론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눈맛이라는 단어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눈맛 찾고 기르는 방법. 꿀팁이 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이죠? 네.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보라. 제일 중요한 거는 비교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비교 대조. 많이 보다 보면 내가 불편한 게 있고 내가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싫어하는 음식은 안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음식은 먹게 되고 그것처럼 눈이 가는 그림들이 많아져요. 그 장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국미의 레이어 눈맛의 장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가 되면 또 한번 방송에 나올게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현정 평론가와 함께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 베니스 비엔날레 얘기도 다 못했고 프리즈 아트페어 얘기도 못했고 그러게요. 눈맛과 한류에 대한 이야기, 미술에 하다 대한 말았죠. 이야기 하다 말았죠. 제가 때때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눈맛을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안현정 큐레이터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곡 Just the Two of Us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